새벽 5시 강원도 영월의 사과 과수원에는 뿌연 안개가 내려앉습니다. 윤영숙은 마루 끝에 앉아 사과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손끝에는 흙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40년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이 땅에 뿌리 내렸고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과수원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남편 박만수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장남이 모든 것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신념이었습니다. 집안 이름은 장남이 있는 거요. 남편은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진국, 둘째 진아, 막내 진수. 세 남매 중 진국만이 유독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과수원 일손을 도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아와 진수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영숙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앞에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싸움은 늘 공허한 메아리만 남겼습니다. 그저 세월이 흐르면 자식들이 자라면 언젠가는 균형이 맞춰지리라 믿었습니다. 그해 가을 저장고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그 아래 깔렸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내상이 깊었습니다.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영숙은 장례를 치르는 동안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나중에 왔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가슴속 깊은 곳에서 번져왔습니다. 장례를 마친 날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검은 서류 가방에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과수원 지분의 20%는 배우자 윤영숙에게, 나머지 80%는 자녀 셋에게 균등 분배합니다. 단, 과수원 운영에 관한 모든 결정권은 장남 박진국에게 일임합니다. 진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수는 팔짱을 꼈습니다. 진국은 담담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홀로 과수원을 걸었습니다. 달빛 아래 사과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유언장은 가족을 지키려는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두껍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이제 무엇이 시작될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된 다음 날 아침, 진국이 영숙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진국은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마루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국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통장, 제가 관리할게요. 지출 좀 줄여야 해요. 과수원 운영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진국은 통장과 도장을 가져갔습니다. 그날부터 생활비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과수원에서 나오는 수익은 모두 진국의 개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진아는 그 사실을 알고 진국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오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한테서 돈을 뺏는 거야? 누가 뺐어? 아버지 유언대로 내가 관리하는 거지? 관리가 아니라 독식이잖아. 내가 뭘 안다고 나서? 진아는 울면서 짐을 쌌습니다. 사흘 뒤 영월을 떠났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영숙은 그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진수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만 봤습니다. 형,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진수야, 내 사업자금 대출 보증 누가 섰는지 기억하지? 진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진국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편에 서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하루에 2끼만 먹었습니다.
냉장고는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진국은 한 달에 한 번 들렀습니다. 그마저도 10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진국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좀 보세요. 진국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출 서류였습니다. 과수원을 담보로 한 고리 대출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요. 과수원 확장하려고요. 확장. 지금도 사람이 부족한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도장만 찍어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건 내 아버지가 평생 지킨 땅이야. 진국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엄마, 지금 제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진구가. 이건 됐어요. 알았어요. 진국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뒤 진수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 둘이 함께 왔습니다. 엄마, 요양원 좀 알아봤어요. 여기서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해요. 난 괜찮아. 갈 필요 없어. 엄마 상태가 안 좋으시잖아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고.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국이 욕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숙이 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엄마! 문 열어요! 진국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자 그는 남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남자들이 문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진수가 형을 말렸습니다. 형,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넌 입 다물고 있어! 결국 요양원 계획은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정면으로 맞서면 진다는 것을.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숙은 달라졌습니다. 진국이 방문했을 때 그녀는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구가. 너 몇 살이더라? 엄마, 왜 그러세요? 여기가 어디지? 우리 집 맞아? 진국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곧 계산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정말 기억이 안 나세요? 영숙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국은 그날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영숙을 관찰했습니다. 일주일 뒤 간병인이 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정미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정미라예요. 앞으로 제가 돌봐드릴게요. 미라는 친절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진국은 그녀에게 지시했습니다. 어머니 상태 좀 잘 봐주세요. 이상하면 바로 연락하고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국이 떠난 뒤 영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라 씨. 난 멀쩡해요. 미라가 놀라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은 낮게 속삭였습니다. 살아남으려면 혼란한 척 해야 해요.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미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사과나무들이 보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나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긴 싸움이 될 거라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숙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미라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지켰습니다. 정미라는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숙의 고백을 들은 후에도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 제가 많이 봤어요. 도와드릴게요. 미라는 요양보호사 일을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가족의 탐욕 앞에서 무너지는 노인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영숙은 아직 싸울 힘이 있었습니다.
뭘 해야 할까요? 증거를 모아야 해요. 조용히, 천천히요.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움직였습니다. 진국이 방문할 때마다 미라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는 척했습니다. 실제로는 휴대전화를 켜두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척 연기했습니다. 친구가. 오늘이 며칠이더라?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진국은 서재에 들어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영숙의 도장을 꺼내 계약서에 찍었습니다. 미라는 문틈으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화면은 선명했습니다. 일주일 뒤 진국이 전화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과 판매 대금. 그거 제 계좌로 넣으세요. 네. 어머니 명의 계좌는 닫았어요. 미라는 그 내용도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정확한 문장까지. 영숙은 진국이 가져간 영수증 뭉치 중 몇 장을 몰래 복사해뒀습니다. 사과 출하 내역과 입금 기록이 맞지 않았습니다. 수천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국과 진수가 함께 왔습니다. 영숙은 마루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이제 쓸모없어. 우리끼리 알아서 처리하자. 진국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깔렸습니다.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부엌 구석에서 그 말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밤이 되자 영숙과 미라는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오래된 사과 상자들 뒤에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 파일 상자를 숨겼습니다. 안에는 촬영한 사진, 녹음 파일, 복사한 영수증, 그리고 영숙이 매일 쓴 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아직 부족해요. 더 모아야 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와 불을 껐습니다. 며칠 뒤 영숙은 진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아는 차갑게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진아야, 엄마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뭐가요? 너희 아버지가 진수한테 따로 남겨둔 통장 얘기했었지. 진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엄마. 아냐. 분명히 얘기했었어. 농협 통장이었나? 영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아는 곧바로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을 것입니다. 영숙은 그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진수를 불렀습니다. 진수야. 내 누나 지창금 장롱 밑에 있다고 아버지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진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기억이 잘 안 나네. 내가 한번 찾아봐라. 진수는 그날 저녁 진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의심의 씨앗이 싹 텄습니다. 진국은 갑자기 늘어난 전화와 메시지에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또 이상한 소리 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진국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남자가 과수원을 찾아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법무사 이기태입니다. 익명 제보를 받고 왔습니다. 진국이 현관에 나왔습니다. 무슨 제보요? 이 과수원과 관련된 재산 관리 문제입니다. 윤영숙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 치매세요. 제가 법적 대리인입니다. 그래도 본인 확인은 필요합니다. 이기태는 단호했습니다. 진국은 마지못해 영숙을 불렀습니다. 영숙은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님, 최근에 서명하신 서류들 기억하세요? 영숙은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서류. 무슨 서류? 대출 서류나 계약서 같은 거요. 잘 모르겠네요. 내가 뭘 했더라? 이기태는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진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법무사님, 어머니 상태가 이러신데 뭘 물어보시는 겁니까? 조사가 필요합니다. 며칠 내로 다시 오겠습니다. 이기태는 명함을 2장 남기고 갔습니다. 하나는 진국에게, 하나는 영숙에게. 진국은 영숙의 명함을 빼앗으려 했지만 영숙이 먼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와 영숙은 창고에 내려갔습니다. 파일 상자를 열었습니다.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두려우세요? 두렵지.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아. 미라는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고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과나무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상자를 닫았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진국은 거실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누가 신고한 거야? 알아봐! 영숙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미라도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영숙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계산이 오갔습니다. 이기태는 믿을 만한 사람일까? 증거는 충분할까? 진국은 어떻게 나올까?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영숙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유언을 남긴 그날의 표정. 영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하지만 난 포기 안 해. 밤은 깊어갔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더 힘든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사 당일 아침, 하늘은 맑았습니다.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미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준비되셨어요? 응. 가자. 두 사람은 파일 상자를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법무사 사무실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사과밭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숙은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진국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진아와 진수도 함께였습니다. 넓은 회의실에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이기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재산 관리와 관련된 몇 가지 의혹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진국은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머니는 혼란 상태입니다. 기억도 오락가락하시고요. 모든 결정은 제가 법적으로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태가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최근 상태가 어떠신가요? 영숙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진국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진아와 진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영숙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을 펴고 진국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목소리가 맑고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내 정신 멀쩡하다. 친구가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진국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진아가 입을 벌렸습니다. 진수는 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주 혼란한 척했지. 그래야 내가 꿍꿍이를 드러낼 테니까. 영숙은 미라를 돌아봤습니다. 미라가 파일 상자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기태의 책상 위에 차례로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내가 내 도장을 몰래 찍은 위조 계약서야. 여기 사진으로 찍어뒀어. 이건 사과 판매 대금 영수증이야. 내 계좌로 넘어간 돈이 5천만 원이 넘어. 이건 녹음 파일이야. 엄마는 이제 쓸모없다고 했지? 내 목소리 맞아. 서류가 쌓일수록 진국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진아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 이게 다 진짜야? 진수도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진국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두 남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진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기태가 서류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횡령과 사문서 위조입니다. 경찰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제가 오해가 아니야. 친구가 내가 한 일이야. 영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진국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뒤 유언은 부분 무효 처리됐습니다. 진국의 결정권은 박탈됐고 과수원은 임시로 사법관리에 넘어갔습니다. 진국은 조사를 받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제들 사이의 연은 끊어졌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어느 가을날 영숙은 과수원을 떠났습니다. 진아와 진수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이제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어디로 가세요? 제천. 거기 작은 집 하나 얻었어. 진아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너희 잘못 아니야. 그냥 이렇게 된 거지. 진수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연락하려. 영숙은 차에 올랐습니다. 미라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과수원이 멀어졌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천의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단층 집에 작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곳에 텃밭을 꾸몄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 손에 흙을 묻히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미라도 함께 제천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가족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지켜주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저녁 영숙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미라가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님, 후회되세요? 뭐가? 과수원 떠난 거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그래도 평생을 거기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더 떠나야 했어. 가족이라도 선은 있어야지. 사랑이 경계를 집어삼키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미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텃밭에 고추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숙은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온도 함께 있었습니다. 영숙은 스스로 그 평온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는 사과나무가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텃밭과 따뜻한 햇살이 있었습니다.